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촛불 명예혁명. 이제 대통령 박근혜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4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그리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청와대 지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박근혜와 대리인 측은 돌출 행동과 재판 지연 전술, 음모론과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동원하며 끊임없이 반전을 노렸다.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탐나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당신들 국회하고 헌법재판관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헌재는 결국 최종 변론일을 27일로 못 박았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 청구 기각이냐. 이제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보름 안에 판가름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60일 동안 16차례 헌재 공개 변론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또 기록했다. 재판관들의 증인 신문 과정과 이들의 과거 판결 성향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역사적 탄핵 심판의 향배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 스스로 소명하라.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요구한 내용이다.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보고 내용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3주 만에 제출한 답변서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에 불과했다. 재판관들에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게 나오면서 그 최원영과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보실장과 이날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통화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통화 기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 측은 성의를 보이는 듯했다. 예, 세월호 관련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끌다가 추가 자료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세월호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저희들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최순실은 혹시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저는 어제 일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실 책임자는 대통령이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던 10시 반 해경청장한테 직접 특공대로 투입해서 그걸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배는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기울어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0시 15분 또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탄핵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서 중요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느라고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일에 대해서 7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걸 갖다 이제 해명할 필요는 있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호성 신문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에서 최소한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사와 외교 관련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였다는 게 정호성의 진술이다. 그래서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2014년 12월 그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피청구인께서 이 청와대 자료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측은 비밀 유출을 정호성의 독단적 행동으로 몰고 갔다. 나머지 자료들은 전혀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지.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가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이 최순실의 국정 관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 거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뇌물혐의 인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뇌물혐의 인정하시나요?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최순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거나 생각 안 난다로 일관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증인이 굳이 그 서류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낸다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왜 증인이 그걸 꼭 봐야지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아니 꼭 정호성 비서관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꼭 챙기는 정확한 스타일이니까. 증인 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재판 초기 최대 쟁점은 안종범의 검찰 조서, 특히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였다. 안종범 수첩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권한 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손꼽혔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시가 돼서 본인이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안종범 수첩에 저희들 그 압수조서에 보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검찰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 그리고 운영 과정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들 모금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300억을 이야기해서 정경련의 이승철에게 그 금액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네. 안종범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승철은 대통령 측의 기대와 달리 안종범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이 재단 2개 설립이 정경련 의사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는 그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쭉 진술하셨나요? 청와대 요청 지시입니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도 털어놨다. 증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국회에서도 지금 달리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처벌 위험성보다는 청와대 요청이 더 말하면 무서웠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조차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질 않았고요. 그랬을 리가 없다. 언론에서 계속 진실이 보도되는데 이건 내가 너무 뭘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차피 다 지금 밝혀지는데 내가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역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차은택도 대통령에 불리하게 증언했다. 최순실 씨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진행하는 일들은 또 이사회에서 의결도 안 시키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아니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국내에 들어올 때 저희 가족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 측은 2 재단의 설립이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부흥, 또 국민 행복, 문화융성, 또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서 정부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하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하지만 재판부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자, 오래됐으니까 뭐 아실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기록 다 읽어보고 정인 신문상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바빴습니다. 유진용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된 김종덕. 모철민을 이어 교육문화수석을 한 김상률.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2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철민 수석하고 그냥 보고를 마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제 고시 후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도 잘하고 또 대인관계도 좋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인사조치가 징계성이 아니라 승진 인사였다는 궤변도 나왔다. 공무원에 대해서 산하단체로 옮기도록 하라라는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대학에서는 부속기관장이나 임원은 요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공무원에 있어서 산하단체 임직원도 그 승진 케이스로 막연히 생각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공무원이 옮긴다라는 것을
그럼 사단단체 임직원도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하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문체부 안에는 산하단체 예컨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기관도 다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윤의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의 사장해임, 세무조사, 공공기관 광고 축소 등이 청와대의 언론 탄압이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세계일보와 통일그룹은 정윤의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당시 조한규 사장 해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세계일보가 보도하진 8건을 터뜨리면 끝장이라는 등의 일각의 주장은 과장 왜곡된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그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 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 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 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 특검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 검사가 임명한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입니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굴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죄 경력조에 신청하신 거는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런 전과가 있다는 사람의 그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범죄 경력조회 등 개인 정보를 여기서 그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희들로서는 사후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때 본인이 증언 아마 그때 물론 뭐 그런 전과가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피청구인께서 좋아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측이나 재판관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입장만 표명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당사자 신문이나 소추위원 측의 피청구인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헌재 심판규칙 63조에 보장된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단호했다. 그래서 만약에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신다면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에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인 신문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다시 대규모 증인을 신청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 대리인 같다는 막말을 하며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 왜 미루신 건가요?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저한테 물을 거 없어요. 왜 재판정에서 어제 네네 그냥 오늘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치적인 질문을 하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저는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적 사실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제일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가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옳지.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식은 당신도 국회하고 헌법재판관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이 김평호 변호사님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예? 계속 찍어 오만 대 다 올리세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예?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했다.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잘못을 반성한다던 친박 정치인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다시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론의 전환을 시도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전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음모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고 나서도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드려야 한다는 그 위헌위법행위의 중대성의 판단에 그 근거들은 계속 더 보강이 되어 왔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대다수 국민은 변함없이 박근혜 탄핵을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꾸준히 70%에서 80% 사이를 오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3번의 준비 기일에 16번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가 돼 있습니다. 권한이 정지가 돼 있어서 국정 공백 상황이 및 또 그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2달 이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마냥 이렇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최종 변론은 그게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조사를 하시고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준비를 주셔야지. 뒤늦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 퇴임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자기가 직접 쓰도록 돼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왜 개인 통장에 집어넣습니까? 후보자, 왜 그걸 개인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후보자님께서 가져가시는 월 4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까? 관용차에 가족을 아예 태우지도 않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이 법조인들의 옳은 자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정말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또 반성을 합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한나라당의 우호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하여 온 비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하여 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코에 머물던 그는 왜 전면에 등장한 것일까? 이동흡 전 재판관은 소장 권한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과 1년 3개월가량 헌재에서 함께 재판을 했던 선배 재판관이다. 여기 뉴스타트에서 나오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기 재판부가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재판관님 전에 하셨는데 지금 뒤늦게 전면에 나오신 이유가 이정미 재판관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실례 말씀하세요. 대통령 측도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이정미 재판관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재판관이 스스로가 회피해야 돼요. 회피. 이동흡 가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2명,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이다. 지명권자나 임명권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때 사실은 자신의 성향과 많이 닮아 있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사람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16번의 공개 변론을 모두 법정 안에서 지켜봤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관찰됐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9명 재판관 중 박한철은 헌재 소장, 이정민은 소장 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 재판관으로 발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어땠을까? 왜 밝히지 못하죠? 그건 제가 뭐 그 사람의 개인 그거라서 지금 아니 여기 이 법정에서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하정희 씨입니다. 증인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억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 번가량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청와대 출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 재판관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언을 이렇게 거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2013년 4월에서 7월까지 적어도 13회 정도는 방문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이처럼 이진성, 안창호, 김희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신문한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거의 말이 없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개 변론 영상을 통해 15차 공개 변론까지 재판관 직권 질문 시간에 각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확인했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을 뺀 나머지 6명 재판관은 질문 시간에서 3대 3으로 확연히 갈라졌다. 이진성, 안창호, 김희수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3명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물론 직권 질문 시간에 많고 적음으로 심리 중인 사건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뉴스타파는 재판관들의 직권 질문 시간 분석과 함께 이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 의견을 바탕으로 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현 재판부가 다룬 헌재 사건은 모두 1,631건이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지금 양극단에 놓여 있는 재판관 2명, 그다음에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재판관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요약적인 어떤 다양한 정책들의 선호가 요약된 그런 선호의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 의견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진보. 김창종, 조용호, 서기섭,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은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했다. 전체 사건 중 언론 보도가 집중됐던 80건을 선별해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성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결국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 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섭, 조용호 재판관의 판결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바로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이다.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김영일은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과 그리고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는 여당이 지명하는 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최소 이제 4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4명의 정족수 같으면은, 그러니까 총 9명 중에 4명이면은 모든 법률 또는 모든 위헌 심판 뭐 이런 부분에서 위헌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저는 탄핵 인용의 만장일치 의견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서에 적은 13가지 탄핵 사유 중 어느 하나도 그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해야 탄핵 기각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국회가 탄핵 소추서에 적은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 거의 대부분에 지금 혐의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뭐 재판관들이 보였던 그동안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판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 재판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탄핵 그 소추를 기각하자는 그런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논점별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 그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법관은 증거가 불명확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측의 국면 전환 시도가 먹혀들어 여론에 변화가 생길 경우 그런 재판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차례의 공개 변론, 60일간의 숨가빴던 대통령 탄핵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의 한수만을 남겨놓고 약 보름간의 장고의 시간에 돌입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들은 공개 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어차피 이거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요. 어느 재판관이 어디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전부터 차분히 준비가 됐지. 준비가 됐어도 완벽한 준비는 안 되지.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상당 기간 사전 준비도 있었고 평의를 적어도 한 3분의 2쯤이나 이래 진행했을 단계에서는 이제 미리. 왜냐면 최종적으로 나가는 건 결정문이니까. 우리 평의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오로지 결정문만 보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최종 변론 후 2주 뒤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서로 토의를 해가면서 결정문을 이제 따듬고 그걸 다시 평의에 올려가지고 또 재판관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뭐 이상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조금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이런 선례를 봤을 때 박근혜 탄핵 재판부도 이미 쟁점별로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섰다. 진보냐 퇴보냐.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제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